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 정도까지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은 쳐다보지 않는 같은 자산들도 조금 우리가 포트에다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피봇을 선언하면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피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다.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충분히 논리적인 얘기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 둔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경기 호황에서 둔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호황에서 확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꺾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기대의 동물이거든요. 기대의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좋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이 위를 보고 바라보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로 간 건데 이게 살짝 꺾이면서 이 밑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벌 거라는 실망으로 만약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쪼그라들면서 실적이 쪼그라들고 밸류에이션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에도 무조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매불만 금리 인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성장의 둔화가 나타났었을 때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되려 불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죠. 연준이 피벗을 선언했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팍팍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 한번 잠깐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래요.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에 거의 준하는 충격이 하나 또 터졌다. 그럼 연준이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40년 동안 안 왔거든요. 인플레이션 없어. 괜찮아, 돈 풀어. 이거였는데 만약에 지금은 내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 간신히 잡았는데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을 옛날처럼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풀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면 푸는 게 좀 약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풀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는 사탕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하면 폭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좀 우리가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 둔화 속도,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경착륙으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피벗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또 부진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예전처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업별로 차별화가 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영역이신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스페셜티를 갖고 분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간하신 책에서 예전에 그 성장과 물가로 그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물가가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서적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물가 이후 이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인데 결국에는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결국엔 시나리오는 그거죠. 고물가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지금은 고물가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오히려 경기가 크게 침체가 되면서 아니면은 연준의 전략이 성공을 하면서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물가 시나리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물가가 현재로 버텨주게 된다면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저성장 고물가가 됩니다. 만약에 물가를 잡게 되면은 물가를 잡게 되는데 그게 성장을 희생해서 잡은 거면 저성장 저물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장을 최소한으로 희생을 시키면서 잡았다면
고성장 저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잠깐 생각해보면 고성장 저물가의 가능성이 현재 셋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예, 그 상황이 되면 네.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볼 건 물가가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를 만약 봤을 때 저물가의 영역으로 어떻게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그때는 고점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만약에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간다 이럴 때는요, 채권 쪽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을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에는 채권 쪽에서 조금씩은 매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물가로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예전에는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어김없이 돈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딘가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 있겠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센 걸 보게 되면은 옛날처럼 세게 밀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우리는 지금은 쳐다보지 않는 국채와 같은 자산들도 조금 우리가 포트에다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주식시장의 올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돈 풀어줄 거니까 주식시장 올인 요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네. 물가 상승세가 유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만약에 머물게 되면은 이럴 때에는 이 원자재 자산들이 되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지를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 정도까지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아주 오래 머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몰려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게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지 요걸 보면서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만약 한다면 조금씩 이제 저성장 저물가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좀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네. 그 확률값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놓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연준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그런 긴축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네네. 낮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그 계속해서 높았던 그 금리 자체가 네네. 시장 금리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네네. 장기채 관점에서는 그렇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채권이라는 사실 원래 예전과 같은 그런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유동성 그런 빨로 인해서 주식도 좀 좋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쪽으로 유동성을 풀어주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채권 자산이 유망할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좀 맞는 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거의 한 40 몇 년 만에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깨지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채권이 완전히 더 박살이 난 것 같아요. 네네네. 주식시장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채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매크로를 보면서 네.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전에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다가 고물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크로 마켓을 17년간 봤지만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올해 봤었던 사람도 무력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고물가니까 고물가로 쫙 쏠려간다? 근데 지금 고물가를 잡으려고 역대급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저물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물속 지상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유리한 게 있고 지상에서 유리한 게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초보 투자자들 특히 이걸 하나하나 따라간다. 매크로 환경의 이 빠른 변화를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저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가면 네. 이 금을 족대라고 하죠. 이거 들고서 물고기 쫓아다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는 물고기 저보다 빠르잖아요. 네네, 그쵸.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잡았냐면 딱 길목에다 이 금을 박아놓고 몰아오거나. 근데 우리가 뭐 금융시장을 몰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네. 헤지펀드도 아니고. 그러면 딱 박아놓고서 이 떡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떡밥을 주신 다음에 떡밥이 그물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한참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이 그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들어와가지고 떡밥을 먹어요. 싹 들어요. 이러면 물고기 잡히더라고요. 저도 흉내를 냈죠. 그래서 저도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기가 네. 그물 박아놓고서 떡밥을 이렇게 줘봤어요. 근데 애기들의 차이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또 쫓아다녔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여러 포트를 깔고서요. 기다리는 게 길목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때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든 쏠리는 거는 좀 경계하는 게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닐 것 같은 자산들, 어쩌면 지금 너머에 오히려 되려 물가가 둔화되는 쪽에 있는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 이런 건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도 이제 그 고물가 상황에서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 제시해 주시면서 일단은 저물가로 간다라고 한다면 채권 또 네. 말씀해 주셨고 혹시라도 이제 고물가 상당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원자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또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잰 다음에 자산 배분 비중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걸 좀 기다리는 네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주린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초보자들이 가장 좀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 참는 그렇죠. 거 그런 거 잘 네. 못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게 진짜 이 매크로에 따라서 정말 막 출렁이고 그런 시장인데 이거 한번 스텝 꼬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가다가 예, 스텝 꼬이는 게 제일 문제죠. 예. 완전 작살나 그렇죠. 기다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침착하게 또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또 기다리신다 본다 보면 또 이렇게 시장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부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